아, 오늘 주제 이거 무게 복고풍입니까? 다시 돌아오는? 복고가 사실은 또 트렌드니까요. 아, 그렇죠. 예. 반가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6.25 때 영상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도색이 좀 세고 오! 그렇죠. 예. 풍익. 아, 그때 이게 풍이고, 예, 풍이고, 예. 그런데 뭐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주포인데요. 근데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뭐 자주포의 선봉이라고 이제 K9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K9이 아닙니다. 일단 포의 사이즈가 확 줄었고 우리가 플랫폼에도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기존 기술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말이죠. 자, 듣기만 해도 바로 뭐 효율성 완전 뭐 짱일 것 같은데, 자, 이 무기 우리나라에도 등장했어. 방금 보셨죠? 도대체 얘가 좀 뭡니까? 일단 지난해 10월이었죠.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카덱스. 2024에서 이 무기의 실물이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요. 자, 빨리 사진입니다. 자, 바로 경량화 105mm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이제 보시면요, 이게 자, 이 포가 뭐냐? 자, 옛날에 소위 똥포라고 불렸던 견인포가 확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친숙한 거거든요. 일단 엄청 친숙하다. 뗄 수 없다. 많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표현이 붙은 경우는요. 그쵸. 차나 포나. 예. 제작사인 현대위안은 과거 2.5톤 트럭을 견인해서 사용했던 105mm 곡사포 KH-178을 개량해서 픽업 트럭처럼 개조한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LTV에 탑재를 시켰어요. 네. 경량화 105mm 자주포의 장점은 뭐 다양합니다. 뭐 2.5톤보다 차가 일단 작죠. 가볍죠. 그렇죠? 자, 화력은 어떠냐? 살아 있습니다. 105mm인데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105mm. 그거 105mm 아니에요. 발사 속도는 이제 분당 최대 10발을 자랑하고, 네. 자, 최대 사거리는요. 일단 그냥 표준 탄약 사용할 때는 14.7km인데 로켓 지원 발사체, 그러니까 우리 랩탄이라고 부르는 이걸 사용을 하면은 최대 18km 떨어져 있는 적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GPS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사격 통제는 물론이고 정확한 조준을 위한 관성 함법 시스템 INS 이것도 갖췄고요. 자, 게다가 우리 군이 사용하는 전장 통신기구 B2CS랑 TMMR 이것하고 결합해서 임무 중에 효과적인 통신과 조정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운영 경력은 어떻게 됐냐? 원래 6명 운영하는 거에서 4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아, 사실 우리 본게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80대 이상 분들은 INS 무슨 GPS A사 이거 복잡해. 본게임 너무 어려워. 그런데 105mm 얘기 나오면 반가 지금 뭐 진짜 20대부터 거의 90대까지 다 105mm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 땡겨질 수밖에 없어 이 무기는요. 맞지 않습니까? 105mm. 이 경량화 105mm 자주포, 뭐 말씀하신 대로 105mm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포고, 경량화 105mm 자주포는 2022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2024년 7월에 이미 체계 통합 1차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초패스트로 진행이 됐네요. 네, 엄청 빠른 시간 동안에 뭐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국방 신속 획득 기술연구원의 신속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잘 만든 시스템입니다, 진짜. 네네, 뭐 필요할 때가 있죠. 네. 앞으로 이제 군사적 활용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력화 시기는 정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이 경량화 105mm 차륜형 자주포 개발을 서두른 이유는 이게 바로 의외로 현대 전장에서 꼭 필요한 무기 체계이다 라는 판단 때문이거든요. 신기하네. 무슨 멈티 얘기도 아니고 위성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105mm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사실 우리 스텔스 전투기니 이지스 전투함이니 그리고 탄도미사일 심지어 레이저 이렇게까지 현대전에는 정말 최첨단 무기가 넘쳐나는데, 정작 전쟁의 승패를 진짜로 가르는 중요한 무기는 100년 전에 등장한 곡사포탄이다. 이게 이론이 등장한 게 아니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중에서 80%가 포탄에 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세기 동안 전투의 제왕으로 불렸던 포병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력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뭐 이제 깃발을 꽂고 앞장서는 지상 전력의 근간은 뭐 보병이겠습니다. 그 보병을 이제 커버하고 지원해주는 게 포병인데 솔직히 좀 105mm는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실제로 좀 뭐 쓰입니까? 당연히 쓰이죠. 당연히 쓸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요. 각종 구형 포들을 다 끌고 나와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용한 포는 모두 활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105mm 포를 한번 보면은요. M101, 105mm 곡사포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이 오래된 포가 자,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어쨌거나 사실 뭐 이것보다 위력 센 거 있어요. 155mm 포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군이 쓰는 M114 155mm 곡사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구형의 M101 105mm 포를 사용하기로 선택을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어떻겠습니까? 155mm하고 105mm 가장 큰 차이는 구경의 차이기도 하겠지만 구경이 작으면 작은 만큼 더 가볍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볍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155mm보다 105mm가 훨씬 더 활용하기 좋더라라는 것이 이제 그 논리고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포탄 궤적 등을 이제 통해서 포격 위치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장비니까 대포용 레이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인 정찰기 동시에 쓰고 있으니까 저기서 포 공격하고 있어? 사격하는 원점이 다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원점에다 반격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게 슈렌스쿠트. 그 원점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일단 쏜 다음에 소티가 중요합니다. 예. 때문에 그 작고 가벼운 105mm 곡사포를 이제 차륜형으로 해서 운용하는 자주포 형태로 개발하는 국가가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더라. 차륜형 155mm는 저희가 본게임 툴 통해서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 그것도 또 엄청 그때 또 화제였었거든요. 네, 그랬죠. 뭐 이것도 당연히 소티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와, 근데 얘는 등치를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거리나 화력이 훨씬 강하고. 와. 이 글로벌 155mm 차륜형 자주포 대표 주자로 프랑스, 이스라엘 등을 뽑을 수가 있는데 예. 프랑스의 이제 뭐 시저, 르노의 세르파 5 군용 트럭을 차체로 사용을 하고요. 1분에 155mm 포탄을 최대 12발까지 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무게는 18톤,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에스토니아가 최근에 이 세자르 자주포 12대 도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트모스는 6륜 트럭에 155mm 곡사포를 탑재한 형태, 지금 보시는 방식 저런 모습이죠. 약 20톤의 무게가 뭐 비슷합니다. 18톤, 20톤. 꽤나 무거운 이런 차체를 갖고 있는데 이미 덴마크, 필리핀 수출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브라질 쪽에도 아마 수출이 되는 걸로 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자국산 155mm 차륜용 자주포인 보후다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산량을 월 신문으로 또 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궤도형 자주포나 또 견인포 위주로만 포병 운영하던 러시아조차도 지금 차륜형 자주포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완전 K9에 꽂혀가지고 자주포하면 역시 궤도형이 짱이 아니냐 뭐 그 생각은 지을 수가 없는데 근데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차륜형 이렇게 포도 변화가 될 필요가 있겠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궤도형, 트럭 탑재형 다 각각 장단점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기존 궤도형의 경우에는 막강한 방호력을 그나마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전차 같은 방호력은 아니지만 차량형보다는 방호력이 뛰어나니까 대규모 전면전 상황에서 이제 요긴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 이제 트럭을 활용한 그 차량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호는 좀 잘 안 되는데 빨리 쏘고 빨리 튀는. 장점이 뚜렷해 솔직히. 예. 트럭을 활용하면은 또 장점이 뭐냐면 궤도형보다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구매비, 유지비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높다. 쉽게 빨리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최근에 이제 한번 이 야포의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탱크 같은 밑에 그러니까 궤도형 차 플랫폼에다가 포탑을 얹은 형태에서 자, 지금 보면 트럭에다가 다시 이제 그 포를 포방패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장착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트럭보다 더 작은 차량, 그래서 작은 군용차에다가 더 가벼운 화포를 장착하는 경량화 105mm 자주포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자,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확실히 뭐 155mm보다 105mm가 당연히 고용에 더 가까이. 그렇죠. 예. 근접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예. 사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포병을 본 적이 없거든요. 후방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105mm의 역주행이 좋은 게 우리 105mm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105mm 포탄에 한해서는 세계 최대 보유국이다. 라는 말이 떠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사실일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적게 잡아도 300만 발, 많게 잡으면 350만 발, 혹은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네. 그 105mm 견인포를 이제 활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경량화 105mm 자주포 개발 이전에 먼저 등장한 무기체가 있었어요. 아, 풍익. 아, 풍익은 앞에 K4는 몰라도 풍익은 알죠. K 그거 뭐인데 그건 몰라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원조 105mm 자주포인 K105A1 풍익이죠. 예. 근데 그 풍익은 뭐 이미 그 실전 배치된 거 아니에요?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대한민국 국군에 배치가 됐는데요. 자, 1차로 12문이 제작돼서 거의 뭐 시험 생산이고요. 예. 그다음에 2차, 3차 각각 200문씩 해서 총 400문이 이제 더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요, 105mm 국사포를 이제 5톤 트럭 위에다가 실어서 그래서 자주화하고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과 위치 확인 시스템, 그러니까 GPS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해서 자 운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켰고요. 자 풍익과 이번에 공개된 경량화 105mm 자주포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 사실 엄연히 다른 무기 체계고요. 어쩌면 풍익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경량화 105mm 자주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포가 다릅니다. 같은 105mm인데 달라요? 네네. 풍익은 1970년대, 80년대 육군의 주력 곡사포로 활용했던 M100원 A1을 채택을 했고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이 M100원 계열 105mm 견인 곡사포가 한 2,000문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좀 활용을 하자 이런 의도로 짐작이 되고, 근데 이번에 경량 자주포는 M100원 A1을 기반으로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화포인 KH-178 견인 곡사포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다만 이 KH-178은 대량 생산은 되지 못하고 1개 대대 분량만 도입을 하고 끝났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추세가 이미 105mm보다 155mm 야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KH-178의 경우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 더 많이 수출했어요. 아, 우리가 안 쓰니까 그냥 다 보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1991년에 칠레에서 16문, 그러니까 1개 대대분. 그다음에 2010년에 인도네시아에서 3개 대대 분량인 54문을 이렇게 사갔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좀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굉장히 2010년 최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KH-178이 M101보다 사거리가 더 길어요. 예. M101은 한 12km 정도 사거리가 되는데 KH-178은 최대 사거리가 14.7km. 물론 일반 탄 사용했을 경우 똑같은 탄을 사용했을 때. 사실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포신의 길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1m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큰 차이네요, 이게. M101 포신 길이가 이제 한 2.3m 정도인데 예. KH-178이 4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근데 경량형 105mm 자주포는요. 바로 이 KH-178보다 성능은 더 좋고 무게는 더 줄인 개량형 신형 모델이다. 같은 105mm인데 서로 다른 포를 채택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쓰는 그 차량이 뭐 픽업 트럭 비슷한 거하고 트럭이랑 그 부분 차이를 좀 더 짚어주세요. 예. 그렇죠. 뭐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인데 네. 풍익은 이제 군용 5톤 트럭 K721에다가 M101 곡사포를 올렸는데 경량형 105mm 자주포는 이제 소형 변술 차량 KLTV에다가 네. KH-178 개량형을 탑재를 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풍익은 사실은 뭐 트럭에다 그냥 풀을 올린 건 아니고 스마트 기술이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을 장착해서 지형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화포 정렬이 가능하고 포신도 자동으로 방열되고
그리고 지지대를 내리고 방어를 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분이 안 되는 56초. 굉장히 빠르고. 큰 트럭인데 그게 그렇게 탁탁탁탁 준비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 지지대를 올리고 이동하는데도 30초. 또 이동간 1분 이내 초탄 발사도 가능하고요. 와중에 분당 최대 발사는 10발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차량용 자주포가 바로 풍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이 풍익이 채택한 5톤 트럭이 수십 년 전에 개발된 트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뭐 비포장도를 달리거나 진주로 이동할 때 야직 이동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는 거죠. 특히 산지나 계곡 등을 이동할 때는 차체 너비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 따른 제약이 또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차체가 좀 크니까 그때 오래됐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반대로 경량화 105mm는 KLTB 이거는 완전 신식이니까 이건 뭐 장점 뭐 줄줄이 한번 뭐 좀 리스트 뭐 짜봐야겠는데요. 그렇죠. 2돈 반도 우리 산길 가려면 빡세잖아요.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냥. 네. 근데 중간까지 갔다가 뭐 손으로 날라야죠. 5톤은 어떻겠어요. 5톤은 손 놔야지.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소형 전술 차량 KLTB 제식명은 K151인데 이게 이제 2015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2016년 한국 육군에 공식 배치가 됐습니다. 3리터 엔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25마력이 나오는데 같은 험비 비교해 보면요. 험비가 무려 6리터짜리 엔진을 장착을 하는데 마력이 190마력밖에 안 돼요. 좋죠. 그래서 한국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거죠. 예. 기름 먹는 것도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만 많이 먹고. 자, 이렇게 차가 괜찮으니까 지금 폴란드, 칠레, 나이지리아 등에 이제 지금 수출되고 있고요. 자, 협소한 지형, 험로에서 신속히 작동할 수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막 산악 많은 이런 지역, 산악도로 엄청 많고 계곡 따라가고. 자, 여기서 작전하려면은 결국 우리 그 기존의 트럭들보다 좀 작은 차량이 필요한데 이거요 그냥 일반 SUV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한 10에서 20% 정도가 좀 차가 더 늘어난 정도?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 같은 전방 지역에서 이 폴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풍익은 전투 중량이 18톤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상당히 무거운데 경량화 105mm 자주포는 7톤. 18톤에서 7톤이란 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비교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18톤에서 7톤 줄였으면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게 막 무궁무진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공중 수송이 가능하다. 미국도 아니고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우와.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 수송 헬기 CH-47 치누크를 40여 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효 적재량이 10.8톤 정도니까 풍익은 안 되지만 근데 7톤인 경량화 105mm 자주포는 충분히 가뿐하게 실어날 수가 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어디에든 화력을 헬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신속 대응 사단과 공수부대를 지원하기에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슬링로드라고 그래요. 슬링로드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통 우리는 물자를 했지만 미군은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105mm 폴을 이렇게 매달아서 예. 이동을 시켜요. 와 이걸 멀리서 바라보는 적군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이 슬링로드로 견인할 수 있는 무게가 최대 11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7톤 정도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차를 여기 싣고 네. 그다음에 안에 인원들 여기 운용 인원들 탑승하고 탄약 일부 적재하고 그러고 가면은 전쟁터에 네. 뚝 내려놓으면은 쏜 다음에 도망가고 쏜 다음에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경량화라는 말을 붙일 때는 헬기 수송이나 이런 것들을 혹은 뭐 수송기에 집어넣거나 네. 자 이런 능력이 된다는 거를 그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뭐 있습니까? 제2신속 대응사단. 지금 여기 사단 보면 뭐 한 여단들이 있긴 있는데 화력 지원이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 역할 아주 딱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포병분들 많이 고생하실 텐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과거 미국의 어떤 포병 대원이 우리나라의 소년을 지켜주며 따뜻한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시작된 인연인데 이게 또 미국 사회에도 그 이후에 큰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일지 본방야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기 대한민국에서 모자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12개 공장에서 연간 1억 개 이상의 모자를 생산하며 모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죠. 이 기업을 일군 건 모자왕 백성학 회장이었는데요. 그런 그에게도 쉽게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죠. 그는 욕하거나 큰 소리를 치는 법이 없었고 틈날 때마다 책을 읽었어요. 그의 군복에 발길질하는 야생마에 올라탄 카우보이가 그려져 있었어요. 지금의 저를 만든 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모자왕 백성학 회장이 평생토록 애타게 찾아 헤맨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원산에 살던 백성학은 심부름을 하러 항구에 나갔다가 얼떨결에 피난선에 올라타게 되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혼자 남한으로 내려온 백성학은 전쟁 고아가 되었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낯선 타양에서 배를 골무며 죽지 못해 살았죠. 1952년 당시 전쟁으로 황폐화된 남한에는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12살 된 백성학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를 거두어 준 것이 바로 미군 부대인데요. 백성학은 미군 부대 내에서 쇼리가 되었죠. 쇼리는 키 작은 꼬마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주로 허드렛 일을 맡았는데요. 백성학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 막사를 깨끗이 청소하고 미군들이 벗어놓은 양말이나 셔츠까지 말끔히 세탁했습니다. 그런 그를 각별히 생각하고 돌봐준 건 105mm 자주포 사수 빌리였는데요. 나도 너처럼 고아란다. 누님이 한 분 있을 뿐이지. 학, 용기를 잃지 마. 그는 늘 음식을 따로 챙겨주었고 미군과 심부름꾼 쇼리가 함께 잘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침대 곁에 간이 침대를 마련해 주었죠. 포성이 들려오는 벙커 안에서는 This is a cup, this is a machine gun 이라며 영어도 가르쳐 주었고 독감에 걸렸을 때는 약을 그에 먹이고 밤새도록 간호도 해주었습니다. 빌리에게 백성학은 친동생 그 이상이었죠. 그러던 1953년 6월 북한군 포격으로 유료 저장소가 불타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냇가에서 벽을 감고 벙커로 돌아오던 백성학에게 그 불이 옮겨붙게 됩니다. 온몸에 붙은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자 빌리는 재빨리 파카 점퍼 한 장을 들고 뛰어와 백성학의 몸을 감쌌는데요. 빌리는 의식을 잃은 백성학을 지프차에 태운 다음 직접 차를 몰고 고개를 넘어 화천 부근의 미군 야전병원으로 향했죠. 18시간 만에 깨어난 백성학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원대라곤 한 군데도 없었는데요. 얼굴까지 붕대로 덮여 입만 겨우 뻥긋일 수 있었죠. 전쟁통에 군인이 부대를 떠나 먼 병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빌리는 틈만 나면 찾아와서 백성학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사이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간 끌어온 전쟁은 승제 없이 멈추게 되었죠. 얼마 후 백성학은 빌리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왔지만 차마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빌리는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백성학은 서울의 모자 공장에서 마루 바닥을 쓸고 닦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공장장의 눈에 들어 판매문에 발탁되고 18살 때는 공장 하나와 판매 점포를 관리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9살 때는 모자 공장을 차리는 모험을 하는데요. 1959년 모자 70개에 불과한 노점으로 시작한 회사는 이런 노력 덕분에 전 세계에서 1억 개 이상의 모자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미군 부대 심부름꾼 쇼리로 있으면서 익힌 영어와 매너로 미국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한몫했죠.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백성학은 빌리를 찾기로 결심하는데요. 주한미군 신문사에도 찾아가 보고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미국의 유명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백성학과 빌리의 이야기를 게재하는데요. 1991년 3월엔 미국 NBC TV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2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미 국방성과 주한미군 기록을 뒤져 빌리의 부대가 미국 와이오밍주 방위군의 제300 자주포 대대로 긴급 동원된 부대였음을 밝혀낼 수 있었죠. 며칠 후 당시
300 포병대대 A중대 상사였던 데이비스가 한국인 쇼리 4명의 사진을 갖고 있다며 백성학에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그 사진 속에는 어린 백성학 씨가 있었죠. 데이비드 상사는 A중대 모임을 갖고 각자 가지고 있는 참전 사진을 가져오자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참전 사진 속에서 빌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죠. 이듬해인 1989년 5월 A중대 전후 14명이 미국 캔자스시티에 모이는데요. 미국으로 날아간 백성학은 이들이 가져온 사진 1000여 장을 2박 3일에 걸쳐 하나하나 살펴봤죠. 3일째가 돼서야 백성학은 빌리의 얼굴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전우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들은 이 친구는 빌리가 아니라 데이빗 비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알고 보니 비티라는 발음을 빌리로 들었던 거죠. 얼마 뒤 아는 기자로부터 비티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백성학은 곧장 비티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로 향합니다. (1957년) 제대한 비티는 20년 동안 구두 노동자, 제빵 공장 직원으로 일하다 현재는 필라델피아 한 건물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학은 비티에게 받은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귀한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요. 좋은 집과 차를 선물하고 자녀의 학비도 돕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어요? 비티는 만난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끝내 금전적인 후원을 사양했습니다. 2010년 비티는 세상을 떠났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대학에 진학한 빌리의 손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빌리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갔죠. 자신들이 피 흘려 지킨 한국의 어린 부하가 성공해서 다시 찾아온 스토리는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 요때 그 미 8군 사령관인 벤플리트 장군이 미군 부대에 있는 15살 이하 어린이를 전부 고아원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백성학 씨도 고아원으로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성인들하고 생활하면서 이제 조숙해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겠습니까? 부대 내에서 그러니까요. 전쟁 중에. 예, 그래서 이제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백성학 씨가 고아원을 탈출을 했고 예. 지나가는 차를 얻었다고 다시 미군 부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분 부자 되실만 하네요. 예, 이분 뭔가 다르긴 다르시네. 떡잎이죠. 예. 그렇게 돌아오니까 다시 고아원으로 보낼 법도 했는데 부대원들이 이제 백성학 씨가 유난히 BT 씨하고 친밀한 걸 알고는 예. 다시 눈을 감아줬다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37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하며 그 세월을 뛰어넘는 우정을 쌓아왔다. 그 뭐 이름을 잘못 알아서 그 평생 못 만날 뻔했는데 찾은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만날 사람은 역시 어떻게든 만난다. 네.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제 105mm 포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에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 뭐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105mm가 이미 쓰이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뭐 풍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량어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으면 뭐 당연 자연스럽게 K방산 얘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실제로 지난해 2024년 9월에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 가장 중요한, 예. 작년에 국산 경량화 105mm 자주포의 목업을 이제 전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병력 강화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을 상대로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서 경량화 105mm 자주포까지 수출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현재 해외에는 경량 105mm 차륜형 자주포와 비슷한 무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그 AM 제너럴에서 개발한 호크아이라는 물건인데, 이미 일부 물량이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에 인도가 됐고요. 2주 동안 훈련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험비 뒤에 그냥 포 달았네요. 예, 105mm하고 군용 차량을 세트로 구성한 점이 뭐 국산 경량화 105mm 자주포와 아주 비슷한 그런 방식이고, 네, 우선 포는 M1 혹은 M1130A1 고폭 파편 포탄, 혹은 M913 로켓 보조 포탄, 혹은 M314 조명탄,
또 M60, M60A2 연막탄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105mm 탄약을 지원을 하고요. 포가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별도의 설치 작업이 필요가 없고 오, 예. 기존 견인포보다 훨씬 빠르게 방열해서 사격하고 또 이탈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제작사에서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비교를 하네요. 네, 이게 지금 미 육군 제식의 105mm 견인 공사포인 M119하고 그다음에 자주화된 호크아이를 비교를 한 거죠. 예. 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견인포고요.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호크아이인데 예. 시간을 지금 비교를 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투입된 병력 수도 다르고요. 네, 오른쪽에는 많은 사람이 바쁘게 일하고 있고 왼쪽에는 지금 불과 이제 4명 정도가 근데 실제로는 2명이도 할 수 있다고 해요. M1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명이 필요하고요. 예.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첫 발사까지 걸린 시간을 보게 되면 호크아이는 1분 54초 만에 초탄을 쐈습니다. 근데 견인포는 지금 설치를 한참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서 4분 41초가 돼서야 발사가 되는 밑에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분 54초와 4분 41초는 어마어마한 차이, 전장에서 특히 야전에서 뭐 어마어마한 차이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이 이건 이제 정비를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M119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시 다 이렇게 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서 즉 쏘고 튀기가 좀 예, 소티가 근데 호크아이는 이 상태에서 정리하는 상태에서 이미 진주로 복귀를 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차림형 자주포가 얼마나 소티를 잘 해내는지를 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비교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소티라고 그거 항공모함 얘기하는 소티 그거 아니고요. 예, 쏘고튀는 그런 말씀인데. 외국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어 순수한 한국어입니다. 먹튀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 호크아이가 확실히 뭔가 그 신속하게 뭔가 그 작전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포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역시 또 뭐 성능, 기타 또 빵빵한 것들 많이 있겠죠? 일단 사거리가 이제 꽤 길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표준 탄약 사용할 때는 11.6km 그러니까 M101하고 사실 거의 뭐 유사한데 이 로켓 보조탄, 이 랩탄이 조금 사거리가 길어져서 최대 19.5km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경량화 105mm 자주포보다 이제 살짝 뭐 부족하거나 비슷하거나 이제 이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호크아이는 최근에 105mm 자주포 개발 추세에 충실히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포하고 차량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첨단 기술을 이제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거 뭐 거의 자동으로 딱 눌러가지고 해서 좌표 누르면 빵 쏘게 방열하게 하고 그다음에 첨단 통신 장비 적용하다 보니까 뭐 명중률, 작전 효율성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뭐 문제는 이 험비에다가 105mm 포를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차 샤시가 차대가 105mm 포에 이거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되니까. 빵 쏘면 이게 뭐 작용 반작용 그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차 샤시를 먼저 보강을 해야 돼요. 샤시를 먼저 보강을 하고 자 그럼 샤시가 보강은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빵 쐈다 그럼 쇼바로 나갈 거 아니에요. 쇼바 터집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뭐냐? 쇼 옵서버, 쇼 옵서버. 충격을 흡수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로 흡수하면은 차 그냥 퍼지고. 바퀴 다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부에 이제 4개 지지대를 해가지고 그걸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를 쏠 때 발생하는 반동을 그냥 땅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원래 뭐 이게 원래 포를 그렇게 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포 반동을 하여튼 차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궤도형은 그냥 서서 그냥 쏘면 되는데 확실히 차륜형은 이게 그 지지대도 해야 되고 포의 반동 진짜 105mm 빵 쏘면 그거 잘 컨트롤해야겠는데요? 예,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면 뭐 제대로 운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근데 호크아이는 또 새로운 기술로 분류되는 소프트 리코일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소프트 리코일이요?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포가 발사되는 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열심히 지금 포가 발사되는 이 순간을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 포가 앞으로 살짝 나갔다가 지금 보세요. 그죠? 이렇게 그러네요? 나왔다. 이게 이제 소프트 리코일이라는 방식인데 이건 뭘 하는 거냐면은 발사 직전에 아까 말씀하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반작용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직전에 앞으로 뽑아내면서 역가속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 압력을 더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만큼은 이제 더 큰 압력을
이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량에 가해지는 이 반동 에너지를 5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예. 덕분에 이제 험비의 자세 안정이나 뭐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인 거죠. 반동 에너지를 뭐 반으로 줄였다고 한다면 이 기술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경량화 105mm에도 이 기술이 어떻게 채택이 됐습니까? 일단은 제가 뭐 이 부분은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네. 일단 공개된 사진을 봐서는 기존의 그 KH178이랑 포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 말은 이제 아직 이 장치는 소프트 리코일 장치는 아직 채택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채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실 얼마큼 가볍게 만드냐도 더 중요해요. 곡사하게 반동을 줄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소프트 리코일 같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일단 포 자체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총을 쏠 때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총이 예를 들어서 놀이새 뭉치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 이걸 쏘면은 반동이 클 수밖에 없죠. 놀이새 뭉치가 조금 작고 가볍고 하면은 반동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포 자체가 일단 가벼워야 된다. 자, 이거는 호카이 개발자들이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오랜 곡사포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험비에 올리는 105mm 포의 무게를 1156kg까지 경량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라고 합니다. 예. 105mm 포가 1.1톤이면 그럼 우리 경량화 105mm는 그 무게가 좀 공개됐습니까? 국산 105mm 자주포에 사용된 그 KH178 곡사포의 개량형 그 정확한 무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기밀. 기밀을. 알려지지 않았고 기밀. 예. 경량화 105mm 자주포가 전체 무게가 7톤으로 보도가 됐고 차체로 사용된 KLTV 단축형 요게 이제 무게가 한 5.9톤 정도 해당한단 말이죠. 대충 나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KH178 곡사포 개량형 요것도 이제 한 1.1톤 정도 되지 않겠나. 별 차이 안 나네요.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포랑.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KH178하고 비교하면요. 기존의 KH178이 2,650kg, 그러니까 약 2.6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더 무게가 줄어든 거죠. 절반 이하로. 이 정도로 무게를 감소했다라고 한다면은요, 말씀대로 호카이하고 견주어도 뭐 그닥 그렇게 밀리지 않는 수준이 아니겠냐. 물론 이제 소프트 리코일 장치 이거가 뭐 좀 이렇게 확인이 안 되긴 하는데 뭐 우리 나름의 어떤 또 여러 가지 개량들이 더해졌을 거다.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좀 이렇게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자세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네. 이게 뭐 양산이 되거나 네. 무슨 뭐 100대 만들어진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호카이도 그럼 뭐 그렇게 가벼우면 공중수송 앞서서 저희가 뭐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공중수송이라든가 뭐 이런 투입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대형 수송 헬기 CH-47 치누크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군용 수송기 C-130도 사용해서 수송 가능하고 네. 기본적으로 호크아이는 이제 경량화, 자동화, 디지털화를 통해서 신속 배치를 우선시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런 포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호크아이도 아직 정식으로 미 육군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서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 갔어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시범적으로 보내서 어떤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도 미래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네요. 호카이도 아직까지 뭐 개발 진행 중 뭐 이렇게 보고 우리 경량화 105mm도 그렇고 맞짱 뜰 때가 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그 방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105mm 차륜형 자주포 이거 일단 대량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량화가 아니고 풍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나름의 우리의 운용 경험은 훨씬 더 우리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호카이는 지금 뭐 미국에서 개발했다고 하지만은 우크라이나군이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직 본격적인 양산 무기 체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이제 경량화된 105mm 차륜형 자주포는 아직 우리가 일단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도 뭐 험비보다는 우리 쪽이 훨씬 더 괜찮고 성능 좋고. 예. 자, 그다음에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은 특히 이런 무기체계에서 중요한 거는 가격. 예.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요소들을 얼만큼 잘 맞출 수 있냐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뭐 총만 사면 안 되잖아요. 총알도 사야 되잖아요.
포만 사면 안 되고 예. 포탄 얼마큼 포탄 있어? 포탄 예, 얼마큼 포탄 있어. 얼마큼 또 이렇게 잘 공급해 줄 수 있냐. 예. 뭐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로 패키지 좀 들어가야죠. 예. 아, 예. 뭐 혹시 뭐 호카이 사는 나라 있으면 뭐 포탄이라도 우리나라 거를 우리 한 300만 발 있으니까 예. 대한민국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 경량화 105mm가 이 호카이랑만 경쟁하면 되는 겁니까? 뭐 유일한 경쟁자입니까? 영국도 있긴 합니다. 아 영국이요. 예, 영국의 군용 차량인 브랜드 슈퍼캣이 미국의 바로 호크아이를 제작한 그 AM 제너럴과 함께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을 했어요. 아 그래요? 또 위협적인데요. 네, 근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로드 군용 트럭인 HMT 익스텐더에 이제 105mm 포를 탑재한 형태이기 때문에 트럭을 사용한 거죠. 아 그럼 뭐 좀 묵직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국산 경량화 105mm 자주포나 미국 호크아이보다는 풍익에 더 가까운 형태다. 다만 이제 차가 신형이다 보니까 풍익보다는 오프로드 능력이 훨씬 뛰어난 차륜형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 수출 시장에서 이제 군용 차량 버전의 105mm 자주포와 이 트럭 버전이 경쟁을 하게 되면 과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네. 이게 사실 이제 HMD 익스텐더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영국 해병대가 활용하는 트럭 중에 하나예요. 4륜구동, 6륜구동 이런 트럭이고 굉장히 그 사막이라든가 야지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트럭치고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무시 못할 경쟁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차량용 105mm 자주포를 개발한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요? 러시아제 그 우랄 트럭, 우랄 375D 트럭 차대 위에다가 이제 M101 105mm 포를 얹은 형태예요. 차체는 러시아, 소련 거고 위는 미국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구 공산권에서 많이 쓰는 전형적인 우리의 두돈방 같은 그런 느낌의 트럭이에요. 네. 이제 그게 이제 1961년부터 이제 막 열심히 찍어냈는데 어쨌거나 이거 많이 베트남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그 이 미군제 M101을 얹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요. 베트남이 공산 국가인데 아무튼 청직상으로 근데 어떻게 예. 미제 무기가 이게 왜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미군이 이 M101 이 똥포를 엄청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가지고- 버리고 왔어. 아, 버리고 미국 급하게 갔으니까 또 다 버리고 갔군요. 예. 버리고 간 이 M101 105mm 곡사포를 여기 올리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뜻하지 않게 미국과 러시아의 합작 무기가 베트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 역시 또 이 베트남 분들이 정말 스마트합니다. 그걸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 소련제 차체에다가 거기에다 미국 포탑. 와. 아무튼 이렇게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차륜형 105mm 자주포가 뭐 또 하나의 대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그 자주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포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저는 충분히 이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사격하고 공격하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서 본 영상 그걸 표적을 딱 거의 자동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실제 이제 전장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결합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중에 하나가 보면은 사실 이제 포병이 포탄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포탄을 드론에 장착해서 공격하는 자폭 드론 형식 공격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그 심지어 드론 포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드론이 거의 일체화돼서 같이 얘는 정찰하고 표적 보내주면 얘가 이제 쏘고 그다음에 또 상황이 뭐 바뀌어서 포신 공격이 어려울 때는 다른 일회용 드론 같은 것들을 포에 장착해가지고 해서 포탄에 장착해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종합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발전해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일단 이제 방금 베트남까지도 나와서 우리 포탄을 수출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아, 좋은 소식이죠. 예. 네. 그래서 정말 대세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커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포탄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예.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된다. 예. 뭐 어딘가에 녹슬어 있고 어딘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일부는. 그렇죠. 잘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구관을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새로운 업그레이드와 이제 구관의 뼈대를 갖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또 기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업그레이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뭐 흐름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고요. 지니TV에서는 101번에서 방영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만들면 이게 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어떤 무기든 잘하는 아니, 시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능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포탄 좀 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상 못 파는 거 봐요. 이게 무기가 중요하다니까.